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애국개몽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애국개몽 운동에서 위에 거는 지난주에 했던 건 어떤 단체들을 만들어서 애국개몽 운동을 했다면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교육활동이나 언론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애국개몽 운동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활동을 통해서는 저기 나오죠. 새로운 교육, 신교육 보급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즉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해서 민중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보급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자 그러면 3. 교육 언론, 그 중에서도 교육, 그럼 이 앞에 거 필요 없어요. 앞에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정리할 때는 교육 땡땡하고, 이제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 뭡니까? 학회들이죠. 학회들. 기후흥학회, 서북학회 같은 뭘 만든 겁니까? 학회를 설립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기후흥학회라고 했을 때 기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기후는 기후지방을 말해요. 선생님, 기후지방은 또 어딘데요?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도, 경기, 충청을 합쳐서 기후지방이라고 불러요. 기후흥학회. 서북이면 우리나라의 서북 쪽이겠죠. 우리나라의 서북 쪽이면 어디쯤 될까? 황해도. 자, 지금은 북한에 있지만 이때는 분단되기 전이니까 우리나라의 황해도 정도가 뭐가 되겠어요? 서북지방이 되겠죠. 이렇게 학회를 설립했으면 이들 학회는 그럼 어떤 활동을 했니?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이 학회들이 다시 또 뭐 한 겁니까? 학교를 세운 거죠. 학교를 세웠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뭐 교과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월보를 뭐 했어? 발행했지. 이건 잡지야. 월마다 나오는 잡지를 발행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답니다. 그 결과 1910년, 즉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1910년경에 되면 전국에 만들어진 뭐가? 사립학교 수가 2,000개에 갔대요. 2,000개. 아,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뭐 했구나? 애국개몽 운동을 했구나.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언론이죠. 언론 및 출판 활동이 되는 겁니다. 1번은 교육 활동, 그죠? 2번은 언론 및 출판 활동. 왜요? 제목이 뭐니까 교육 언론이잖아요. 교육 언론. 언론 및 출판 활동도 치열하게 전개됐는데 다양한 신문과 출판물은 근대의식과 애국심을 높여서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면 언론 및 출판 활동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는니까? 특히 자 2의 A는 뭐야? 대한매의 신보죠. 대한매의 신보라는 신문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에요. 대한매의 신보. 왜? 대한매의 신보가 뭐 했기 때문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그러면 대한민국 신보 땡땡하고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고, 또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또 하나의 중요점 나오죠? 의병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뭐가? 대한민국 신보가. 대한민국 신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 신보는 책에 안 나왔지만 하나 더 쓰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신보의 내용은 얘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민국 신보가 어떤 단체와 연관이 있냐면 신민회와 관련이 있어요.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나 더 쓰셔야 됩니다. 자,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신민회 설립자가 누구예요? 양계탁이 나오거든요. 양계탁 선생이 나옵니다. 자, 이 대한매의 신보의 발행인이 누구냐면 양계탁이 여기 나와요. 양계탁 선생과 영국인이었던 베델이라는 사람이 공동 발행을 하거든요. 베델. 여기 양계탁이 나오죠. 신민회도 누가 나옵니까? 양계탁 선생님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관지라는 거, 신민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실어주는 신민회와 자매 같은 그런 느낌의 신문이었다. 꼭 기억하세요. 신민회, 대한매일, 신보, 신신 외울 수 있죠. 양기탁, 오케이? 자, 대한매일 신보 중요합니다. 또 해외, 국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교민 단체들도 신문을 발행했다. 그러면
언론 활동 중에서 이제 미주라는 건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서도 뭐가 나왔고, 신한민보.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해조신문 등이 나왔죠. 그래서 ABC 되는 겁니다. 3-2의 ABC 되는 거야. 등은 대한민신보와 교류하면서 자, 뭐 했대? 일본의 침략성을 알렸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번호를 항상 매기면서. 알겠어요? 3은 이거, 3-1은 교육, 3-2는 언론 및 출판 활동, 그 중에 다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A, B, C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오세요. 네, 여러분. 자, 애국개몽 운동의 4입니다. 애국개몽 운동의 4. 자, 이번엔 뭔데? 이거 이렇게 쓰실 필요 없잖아요. 4는 뭐예요? 의와 한계가 되는 거죠. 애국개몽 운동의 의와 한계.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뭐야? 이게 다 이게 의가 되는데 의를 다 쓸 필요가 없고 줄여보자는 얘기야. 애국개몽 운동의 앞장선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은 단체를 조직하고 언론, 우리 아까 단체 4개 봤고요. 언론 활동도 봤고요. 학교나 학회를 봤잖아. 이런 걸 통해 국민들의 이게 의입니다. 단체나 언론, 학교, 학회 등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높이고 근대의식을 일깨웠다. 그죠? 아울러 그들은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자립을 이룩함으로써 나라를 지켰다.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자립을 이룩하려 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지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계가 되는 거예요. 애국개몽 운동의 한계. 자, 사회 진화론을 신봉하던 일부 지식인들은 을사늑약 이후 강대국 일본에 의해 약소국인 한국의 지배를 현실로 받아들여 경제적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하고 의병투쟁을 무모하다고 여겨. 자, 의병투쟁을 무모하다고 여겨요. 그러면서 의병투쟁을 뭐 했습니까? 비판했어요. 비판했습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지금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이거 나오죠? 의의와 한계. 봐봐요.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근대의식을 높였다. 산업을 육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추구했다. 하지만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일부 지식인들이 경제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하고 의병투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뒀다. 이게 뭡니까? 한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원래 이렇게까지 가지는데 뭐 지금 잠깐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교과서. 자, 이러한 한계, 여기 사회 진화론을 신봉한 일부 지식인이 뭐? 경제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한 겁니다. 사회 진화론을 신봉하던 일부 지식인들이 경제 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하고 의병투쟁을 비판한 겁니다. 의병투쟁을 비판한 거죠. 이런 건 한계였죠. 이러한 한계는 장기적인 독립운동 기반을 마련하면서 공화정치의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신민회의 활동을 통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신민회는 이거 쓰지 마세요. 신민회는 이러한 애국개몽 운동의 한계를 뭐 했습니까? 극복했죠. 왜? 신민회는 뭐 했습니까? 애국개몽 운동 단체에서 시작해서 의병활동을 비판한 게 아니고 얘네가 아예 의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민회는 유일하게 애국개몽 운동 단체의 한계를 뭐한 단체입니까? 극복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완전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한 세트로 끝나야 되고요. 자, 봐요. 그 다음에 이제 5로 가는데 학교마다 이 5를 건너뛰는 학교가 있고 다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건너뛰는 학교가 꽤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문화파트야. 문화파트. 그래서 사실 어느 학교는 경제는 하고 여기를 안 하는 학교가 있고요. 경제, 사회문화를 다 안 하는 학교 있으면 여기까지 4번까지가 정치거든. 정치 파트는 모든 학교가 다 해요. 근데 경제, 사회문화는 안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경제까지만 하고 사회문화를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이 경제, 사회문화 파트를 다 했습니까? 지난번 시험 때도? 큰 그림을 보고 시작해 봅시다. 제목이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일제 식민지 지배라고 했으면 이제 여러분은 상식으로다가 외우고 계세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1910년입니다. 다 알았어.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요. 해방된 게 45년이에요. 이게 일제의 식민지 기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기간은 몇 년이다? 35년이죠. 외우고 있죠? 한국사를 배웠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지? 35년 동안. 그럼 이 시기 1910년부터 45년 우리 1945년 몇 월 며칠이 광복절이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식민지가 끝났기 때문에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헐. 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써놓으세요. 안 나오지만.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한국전쟁. 그 1953년에 한국전쟁 끝나요. 이 정도는 아시죠, 이제? 이제 현대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써놔. 1910년부터 45년, 35년간 식민지배 받았고, 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5년 뒤에, 45년에서 5년 뒤에 해방되고 1950년부터 53년까지가 무슨 기간이야? 한국전쟁 기간이야.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이 3단원은요. 3단원은 어디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거. 35년 동안 있었던 일. 35년 동안 있었던 일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큰 연표가 나왔죠. 1910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왔잖아. 1910년에 국권을 강제로 뺏겼다. 국권 피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1910년대, 1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뭐, 1910년 나라 뺏기고 일본이 시작한 게 토지조사 사업. 1911년에 신민회 해체되는 거 아시죠? 신민회가 1907년에 만들어서 1911년에 해산되는 거 알죠? 울고 싶어요. 1911년에 신민회 해산되잖아요. 무슨 사건으로? 배고인 사건, 여러분이 쓰셨잖아요. 이거 지금 다 신민회 얘기잖아요. 신민회 얘기. 신민회. 신민회가 만든 신흥강습소. 신흥강습소. 그러니까 신민회가 1911년에 신흥강습소 만들고 배고인 사건으로 나중에 해산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 세계대전이 4년 동안 있었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 뭐 이때 대한광복군 정부 만들어지고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조 평화원칙 발표하고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나중에 뭐가 탄생합니까? 소련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은 소련이 없어졌지만 소련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어요. 언제?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들어봤어요, 소련? 지금은 소련은 없어졌죠. 현재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다시 러시아와 여러 국가들이 생긴 겁니다. 그건 알고 있죠. 여러분이 이걸 알고 아까 이 그림을 모르는 걸 봤더니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자라다가 우리나라에 온 지 몇 년 안 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서툴고 영어 단어보다 우리나라 단어를 더 모르고 그래서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가는 게 3단원이에요. 알겠어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 나온 연표가 쫙 머릿속에 시대순으로 쫙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이걸 왜 끄죠? 정말 중요한 건요. 이해 정말 중요하죠. 이해. 1919. 1919에 뭐 있었어요? 3.1운동이 일어나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 1910년 식민지 되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와 그때 얘기했던 1907년에 신민회면 1927년은 신간회야.
그때 얘기했었죠. 선생님 신민회 얘기하면서. 그쵸? 1931년 만차 1939년부터 45년까지가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이 있어요. 45년에 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까?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3단원이 끝까지 여러분 시험범위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봅시다. 중간고사 여기까지 다 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중요해요. 그림 잘 나왔어요. 좋은 그림이에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응? 자,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나서 1919년에 1919-3.1운동, 1919년 3.1운동을 통해서 3.1운동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 이전부터 쭉 나라를 뺏긴 1910년부터 쭉 뭘 했었냐면 각계각층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들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나오죠. 이 실력 양성 운동이 여러분이 쓰시면 자 여기다가 이게 1910년 여기가 1910년이라고 쓰면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1910년 이전에 실력 양성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배운 겁니까? 써요.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배웠잖아요. 1910년 이전에 있었던 운동, 애국계몽 운동을 1910년 이후에 계승하면 뭐가 되는 거야? 실력 양성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1910년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의병 활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의병 활동이 1910년 이후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무장 독립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어서 여러분. 자, 이런 네 개의 이런 다양한 방향에서 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 독립운동의 결과 국민 주권을 우리가 되찾았고, 그래서 현재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와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바탕 위에, 이러한 기둥 위에 뭐 됐다? 설립됐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이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러한 기둥과 이러한 지붕들로 뭐 구성되어 있는 나라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 단원이 끝나면 현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던 시대입니다. 식민지 시대. 가볼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문 있잖아. 이거 이거 일본에 있는 문입니다. 일본의 신을 모시는 그런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 문인데, 일본은 신사라고 해서 일본에 고유한 신들을 모시는 신당이 있어요. 그걸 신사라고 부릅니다. 일본 고유의 신은, 일본은 자기네 나라를 얘기할 때,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자, 일본 일제라고 부르는 거, 일본 제국주의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그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제국주의란 말이 나오죠. 쓰지 마세요. 제국주의라는 건 다른 말로 파시즘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나치즘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전체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제국주의라는 게 이제 이런 똑같은 말 아니지만 되게 비슷하게 쓰이는 게 뭐냐면,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자기네들의 무력을 가지고 약소국가를 강제적으로 식민지로 만들려는 나라들을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찔러서 우리는 일제라고 부른 겁니다. 당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였다는 얘기였어. 일제가 저 계단 위에 큰 궁궐 같은 걸 세웠다는데 남학생이 말합니다. 어디에 세운 거야? 남산에. 일본의 건국신, 아까 말했던 일본의 신화에서 일본을 만든 신이 아마테라스라고 했잖아요. 건국신과 한국 침략을 한 일왕, 당시 일본 왕이죠. 일본 왕 메이지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는 신공일에, 즉 우리나라 남산 꼭대기에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든 겁니다. 신전을.
일제가 한국 강점 이후 오랜 준비를 거쳐 1920년에 기공식을 하고 1925년에 준공해서 지금 남산에 이 문 없어졌잖아요. 이건 없어졌지만 남산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산 가봤어요? 남산 타워 있는데? 서울 타워. 계단 많은 거 알아? 오케이. 그 계단이야. 그 계단. 여기 써있지. 신궁. 조선 신국. 대사 조선 신국. 그래요? 자,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전국 좋은 땅에다가 다 일본의 신을 모시는 사찰, 신사, 신을 모시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신사를 지었어요. 그 중에 여기 남산에 만든 조선신궁이 서울에 있는 거니까 서울 남산, 서울 시내가 한 곳에 보이는 남산 한복판에다가 지어놨어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나오네. 선생님이 여기 볼게요. 1차 세계대전은 건너뛰시면 됩니다. 무단 통치와 수탈 체제의 확립.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봐봐요. 식민지대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배울 때, 자, 식민지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게 1번 1910년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10년대가 끝나면 자, 이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가거든요. 20년대. 그 다음이 뭐 3번이 1930년대. 4번이 1940년대 이렇게 갑니다.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을 우리는 무단 통치 이렇게 부르고요. 1920년대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 이렇게 부르고요. 30년대는 자 병참 기지화 정책 이렇게 부릅니다. 병참 기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기지가 필요하죠. 전쟁 물자를 제공해 주는 곳. 즉 식민지 조선을 전쟁 기지로 만드는 정책 이런 얘기고요. 40년대가 되면 민족 말살 정책, 민족을 없애겠다라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있어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시대순으로 일제 식민지 기간을 나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때가 언제냐면 무단 통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는 언제를 말하는 거다? 191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1910년대. 여기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1910년대부터. 1910년대 이 사진 잘 나옵니다. 발표하세요. 지금 이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사진 한번 봐봐. 자, 지금 제복을 입고 있지? 제복을 입고 있어,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고, 칼 들고 있는 겁니다.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이걸 보고 얘기할게요.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 방점 후에 군대와 헌병경찰을 앞세워 무단 통치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저항을 누르고 안정적인 식민지 수탈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 사진 나오면 여러분은 언제인 걸로 알고 있으면 되니까 1910년대구나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헌병 경찰이라는 말을 했냐면 자 이거 하나 설명해 줄게요. 봐요. 경찰이 있고요.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이 어떤 범죄라든지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누가 단속을 합니까? 경찰이 하죠. 경찰이 단속을 하죠. 군대는 따로 있어요, 조직이. 그래서 군대에서 일어난 범죄, 군대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는 경찰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군 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군대 경찰이 따로 있어요. 군 경찰. 우리는 군 경찰을 뭐라고 부르냐면 헌병이라고 불러요. 헌병. 즉 군인들이 범죄를 일으키거나 군인들이 불법 행위를 하면 군대 경찰인 헌병이 출동하는 거고요.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범죄나 불법 행위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부서가 다릅니다. 경찰은 내무부 소속이고요. 부서 중에. 군대는 국방부 소속이에요. 국방부 소속. 여러분이 만약에 신호 위반을 했어. 그럼 군인이 옵니까? 군인이 잡아가요? 아니잖아. 생각해봐, 얘들아. 군복을 입은 군인이 소총을 들고 나오는 거랑 그냥 경찰관이 이렇게 경찰봉 들고 오는 거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공포 분위기가? 얘가 훨씬 무섭겠지. 생각해봐. 니네가, 신호 위반했어. 근데 군대가 와. 이거 어마어마한 분위기야. 공포 분위기. 근데 헌병 경찰은 뭐야? 도대체. 선생님 경찰 따르고 헌병 따르라며요. 그러니까요. 근데 1910년대 일본이 조선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 민간인들의 범죄를 경찰이 아닌 헌병이 뭐 했다는 얘기야? 출동했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이 껌 뱉으면 길거리에 껌 뱉고 침 뱉으면 군인이 출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헌병경찰이에요. 그럼 빨리 느껴야 돼. 1910년의 무단통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포통치구나. 공포심을 왜? 생각해봐. 조선이란 나라와 일본이란 나라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관계였냐면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전해줬다. 즉 조선이 인정했던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위에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위다.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중국을 떠받들었어요. 반면에 일본은 우리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문화를 받아서 일본에 전해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1, 2년이 아닙니다. 5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조선인들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일본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네보다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면 쉽습니다, 이거는. 영원 늘 밑에 있던 나라니까 얘네를 먹어서 얘네를 다스리는 게 쉬워. 근데 늘 자기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를 지금 먹었단 말이야. 그럼 이 조선인들의 이 긴 세월 동안에 이 프라이드랑 자존심을 어떻게 누를 건데 한 방에 못 눌러. 그러니까 1910년에 일본이 선택한 게 뭐야? 공포야, 공포.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심어서 확 누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선택한 게 뭐다? 무단통치예요. 알겠어요? 헌병경찰. 그러니 민간인들을 다스리는데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1910년의 통치 방식이 20년에 가서 바뀌죠. 바뀌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단통치가 성공했다는 얘기일까요? 실패했다는 얘기일까요? 성공했으면 바꿀까요? 안 바꿔. 즉 1910년에 무단통치를 실패했기 때문에 20년대 무단통치를 바꾸는 거야. 왜 실패했냐고? 1919 때문에 그래. 1919. 1910년대에 무당통치가 성공했으면 1919년에 3.1운동 안 일어나야죠. 10년 만에 3.1운동이 어떤 규모였냐면 여러분은 그냥 3.1운동, 3.1절 이 정도로 끝내시면 안 돼요. 전 세계 역사에서 1919년 3.1운동만한 규모가 없어요. 어떤 식민지 국가도 우리처럼 대규모의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요.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이거. 그러니 일본이 9년 가까이 공포통치, 무단통치로 조선인들을 막 눌러놨어. 그러면 닥치고 조용히 일본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정확히 9년 만에 전 국민이 전 조선인이 다 들고 일어나. 아하, 안 되겠네. 방법을 바꿔야지. 그래서 1920년대 문화통치를 바꿔요. 그럼 얘는 성공했냐고요? 훨씬 성공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문화통치가 훨씬 더 다른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봐봐. 무단통치는 어떤 방법이냐면 일본인이 조선인을 억압하는 거거든? 그러면 조선인들이 억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면 일본인 말을 들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더 반발심만 심해지는 거야.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놈들. 반발심만 심해진 거야. 근데 문화통치는 일본인이 빠져요. 일본인은 빠지고 일본인이 조선인과 조선인끼리 싸우게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훨씬 잘 먹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본이 자기네들은 조선인을 탄압하지 않는 거야. 친일파를 키워요. 친일파 조선인들한테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얘네한테 막 특혜를 줘.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뭐 합니까? 친일파가 아닌 조선인들을 뭐에 탄압해 주는 겁니다.
더 지독하게. 이게 문화 통치예요. 얘는 완전 성공이에요. 아시겠어요? 얘보다. 우리는 지금 1910년대 어떤 공포 정치를 일본이 시행했는지, 왜 이 방법을 썼는지 지금 설명했고요. 왜 이 방법 썼는지 설명했고요. 이게 어떻게 실패하는지도 볼 거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지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경찰들이 칼 들고 있는 모습 이거 언제다? 헌병경찰 때 1910년대다만 아시면 돼요. 사진 갖고. 알겠어요? 이런 사진 나오면 몇 년대다? 1910년대. 그 다음에 1910년대 총독은요. 예. 자라우치. 혹시라도 형광펜 붙여놓으세요. 어떤 선택지를 읽을 때 총독이 데라우치가 나오면 몇 년대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1910년대. 이 사진도 1910년대. 헌병대. 헌병은 군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경찰을 헌병이라고 부르는데 군경찰. 얘네가 민간인을 통치했어요. 지금 1910년대를 상징하는 거. 총독 데라우치가 나오면 10년대. 헌병경찰의 모습 나와도 191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10년대 갈게요. 조선총독부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통치기구로 우리 알죠? 조선총독부를 만든 거. 조선총독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지금의 대통령보다 왕과 같은 경우죠. 왕. 입법, 행정, 사법권과 군 통수권까지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무슨 권력이래? 조선총독은 절대 권력을 가졌다. 조선총독은 일본 왕에게 직속되어 일본 의회나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즉, 총독은 일본에서도 자기 위에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야? 일본 왕밖에 없다는 얘기야. 조선 총독에는 어떤 사람이 임명되었까? 육군과 해군 대장이니까 누굽니까? 조선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 출신들만 임명됐다는 얘기입니다. 육해군 대장이 임명되었는데 이런 군인을 임명한 이유는 한국인의 저항을 억누르고 장차 대륙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 봐봐요. 여러분 똑같이 일본인이라 하더라도요. 조선에 총독으로 보내는 사람을 군인이 아닌 예를 들어 군인이 아닌 일반 정치인을 보냈다. 그럼 달라져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군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요. 군인의 정치는 무조건 상, 명, 하, 복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북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얘들아 이거 아니야.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안 물어봐요. 군인은 짬뽕 먹어? 이겁니다. 그럼 저기서 신이가 저 짬뽕 못 먹어서 짜장면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군대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관이 짬뽕 하면 뭐야? 다 먹어야 돼. 하지만 정치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 정치인은 늘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에요. 뭐 먹을래? 전 짬뽕 먹을래요. 전 짜장 먹을래요. 50대 50으로 짬뽕과 짜장의 의견이 50대 50으로 갈라지죠. 다시 물어봐요. 왜 짬뽕을 먹어야 되니? 막 얘기합니다. 잠깐만. 설득을 해 얘가. 근데 짜장 먹으면 얘는 뭐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럼 얘 설득이 안 되겠죠. 그냥 먹을래. 근데 얘는 짬뽕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10가지로 막 얘기해. 설득 당하겠죠. 이렇게 해서 짬뽕을 먹더라도 이렇게 대화 토론에서 설득을 해서 뭐합니까? 짬뽕을 먹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봐. 1910년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35년 동안 일본은 정치인 출신의 총독을 보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답니다. 답은. 그러면 35년 동안 모든 총독은 다 무슨 출신이었다? 군인 출신을 보내요. 선생님 아까 1910년에는 무당통치 했지만 1920년대에는 문화통치라고 이름 바꿨다면서요. 네, 바꿨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1920년대 문화통치하면서 우리 일반 정치인 출신의 총독도 보낼게라고 말했거든? 말은 했지만 안 보냈어요. 여전히 군인 출신만 보냈어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일본이 1920년대는 정치인 출신을 보낸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낸 적은 없다. 계속해서 누구만 보냈다? 군인 출신의 총독만 보냈다. 자, 또 일본 제국주의는
야, 우리는 한국인도 정치에 참여시켜. 라고 말했지만, 그럼 선생님, 정말 일본이 한국인도 정치에 참여시켰나요? 말은 했지만, 시킨 적은 없어요. 알아두세요. 그래, 어쨌든,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구실로 뭘 만들었냐면, 중추원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당연히 이 중추원이라는 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누구야? 친일 매국노지. 친일파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친일 매국노로 구성돼요. 근데 잘 봐. 그럼 선생님, 친일파로 구성된 중추원은요. 그래도 어쨌든 친일파도 굳이 따지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중추원이 만들어지고 중추원이 열렸으면 잘 들어. 그래도 친일파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정치에 참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친일파 100%로 구성된 중추원인데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이마저도. 만들어만 놓고 실제로 쓴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마저도. 여기 나오죠. 3.1운동 때까지 단 한 번도 소집된 게 없다. 권한도 없는데 소집된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친일파인데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고 소집된 적도 없다. 야, 심각하죠. 그러니 말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총독부 지배 체제에서 대다수의 한국인은 정치 경제 권한을 억압당했고 이로 인해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자,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되는 거고요. 1910년대 통치 방식 뭡니까? 헌병경찰제, 다른 말로도 뭐라 불러요? 무단통치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헌병경찰제 또는 무단통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 1910년대는요. 1910년대는 헌병경찰제 또는 다른 말로 무단통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정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면 평가 문제집을 보세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걸 응용하시면 됩니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해서 헌병경찰제 현재 군인인 헌병사바바 경찰의 최고 책임자는 경찰청장이거든. 경찰청장을 누가 하는 거야? 군인이 하는 거야. 경찰의 우두머리를 군인이 하는 거예요. 군인이. 정무총감으로 임명하고 헌병분대와 파출소, 경찰서와 주재소 등을 두어 한국인을 뭐하는 정치야? 감시 억압하는 통치가 바로 무단 통치인 겁니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은 한국인의 사소한 일상생활, 아까 말했지만 뭐 껌뱉고 이런 것도 막 군대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상생활에도 관여했으며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헌병경찰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 별표하세요. 즉결 처분권. 자, 이런 거죠. 즉결 처분권. 지금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경찰이 여러분을 체포할 수는 있죠. 체포하는 거 봤죠?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고 체포하죠.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한 결과가 있으며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묵비권이 있게 설명 체포해. 하지만 경찰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니야. 경찰은 체포해서 조사만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감옥에 가려면 재판을 받아야 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야지 감옥에 가. 경찰은 얘들아 재판 권한이 없어요. 경찰은 수사만 할 수 있어요. 재판은 사법부가 합니다. 법원에서. 무슨 알겠어요? 근데 직결처분권은 그냥 경찰이 바로 체포해서 바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고문까지 가능한 겁니다. 여기 나왔죠? 경찰이 뭘 합니까? 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 재판을 안 하고 사법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조선인에게 태형 등의 별 10개짜리 나오네요. 선생님 한 10번쯤 할게요. 태형 때리는 거야. 합법적으로 때리는 거야. 이걸 누가 해? 이건 형벌인데 지금 현재 형벌에는 때리는 것도 없지만 이땐 경찰이 때릴 수 있어요. 태형령 나면 무조건 언제다? 1910년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태형령, 조선 태형령 이거는 10년대에만 있었기 때문에 태형 나오면 뭐다? 1910년대. 이 사진
그 다음 사진 있죠? 형광펜으로 메모하세요. 워낙 잘 나오는 사진입니다. 태형. 여기 태형틀 형광펜 줄주고 조선 태형용도 형광펜 줄쳐. 이거 나오면 써. 무조건 몇 년대? 1910년대. 1910년대. 20년대 되면 이거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나오고 이 그림 나오면 무조건 뭘 떠올리죠? 태형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여기다 팔 묶고, 여기 사람 머리 있고, 이렇게 팔. 누워있는 거죠. 보여요? 누우면 때리는 거예요. 곤장 때리듯이. 일본인은 아니야. 조선인에 한해서만 경찰이 바로 체포해서 재판 안 하고 바로 때릴 수 있는 겁니다. 몇 년대라고요? 1910년대. 강조했습니다. 너무 잘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너무 잘 나오는 사진이다. 자, 이 사진도 한번 봐봐요. 지금 교사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뭘 잡고 있어? 칼. 이거 별표하세요? 이 사진, 우리 잘 나오는 사진들. 1910년대 사진들. 칼을 들고 있는 교사와 학생. 와, 학교에서 선생님이 칼 들고 있으면 직접 쓰지 않는다. 너무 공포 분위기겠죠? 그래요. 이렇게 지각하면 칼을 뽑아, 이렇게? 지각하면 칼을 뽑아. 이것도 몇 년대? 여기. 1910년대. 지금 1910년대를 알 수 있는 사진들과 상징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20년대 가면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20년대가 되면 선생님들이 칼을 타고 있지 않아요. 일명 문화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10년대의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인의 저항을 누리기 위해 일본군 2개 사단의 병력을 군대를 어디에서? 도시에 배치해. 막 나와 있어. 얘들아 저기 옆에 우리가 뭐 탱크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물론 당시엔 탱크 없었지만 관리와 교사도 관리와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부르죠? 주민센터라고 부르나요? 동주민센터, 철산 이동 주민센터 이런 데 있죠. 주민센터 가도 관리가 못하고 있어? 칼. 학교 가도 교사들이 제복 입고 칼 타고 있어. 무지무지한 분위기야. 다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이거 다 지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야. 공포 분위기. 너네 말 안 들면 다 죽여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무단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단 통치 시기의 어떤 모습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100만 번 말했어요. 조선 태형령. 태형 나와 10년대. 다시 내려가 볼게요.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1910년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1910년대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1910년대에는 어떤 교육을 했을까? 식민지 노예 교육을 했다? 즉 조선인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교육을 강요했다는 얘기인데요. 일제는 한국인의 이거 주십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눌렀어요. 그러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눌렀다는 얘기는요. 신문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잡지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집회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 그 전까지 있었던 황성신문, 대한민국신보등과 같은 신문, 역사책, 잡지는 다 뭐야? 출판 금지죠. 그래서 시험에 신문 발행 금지라고 하면 몇 년 됩니까? 1910년대가 되는 거예요. 자, 단체, 모든 단체 뭐 됩니까? 해산당하죠. 두 번째, 신문 발행 금지, 신문 단체 금지고요.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야. 우민이 뭐니? 이 우자는요. 어리석을 우자야. 어리석을 우. 이거는 국민 민자지. 백성 민자. 그러면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리석게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조선인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 그게 우민화 교육이죠. 그걸 실시해서 한국인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식민지배에 뭐하게? 순응하게. 그래, 식민지배는 당연한 거야. 식민지배는 좋은 거지. 이런 식의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민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자, 교육 체계를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데요, 일본이.
조선인들은 어떤 교육만 시키는 거냐면 가로에 보통교육과 실업교육만 시키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보통교육은 초등교육이야. 글자만 알려주는 거야. 중학교 교육이나 초등학교만 말하는 거예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은 안 시키는 거죠. 조선인들.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똑똑해지면 뭔가 의문을 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기술. 실업은 뭐야? 기술만 가르치는 거야. 위주로 편성되었고 여기 나오죠. 그 전에 식민지 이전에 만들었던 사립학교, 서당 등의 민족 교육은 철저히 억압됐다. 다 학교 없앴어요, 일본이. 다 없애버렸어요. 여기 한번 볼래요? 한국인 그나마 초등학교 말고 중등학교에 가면 교과서별 수업 시간에 보면 중등학교도 있긴 있었는데 몇 개 없었지만 주로 뭘 배웁니까? 주로 당시 국어는 조선어가 아니라 일본어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실업시간, 기술변적, 기술이 5시간이야. 물건 만드는 게 3시간이야. 여기서 말하는 조선어는 일본어야. 일본어가, 아니 여기다. 국어가 일본어도 써봐. 국어가 일본어야. 국어는 일본이고, 조선어는 외국어지. 외국어 배우는 조선어는 3시간인데, 일본을 배우는 시간은 7시간이야, 7시간. 그 다음에, 일본의 왕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시간과 치료 시간이 3시간. 이런 거, 이거. 영어 2시간, 수학 4시간.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뭘 많이 했다. 일본어 시간이 제일 많다. 이 정도면. 자, 그 다음 1910년대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발표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은 언제 시행되었다? 1910년대죠. 10년부터 18년이니까 1910년대에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지. 선생님, 토지 조사 사업이 뭐예요? 이봐. 토지를 조사한다고요? 왜요? 일단 왜?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 해요?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라는 게 있으면요.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걷어야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국가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시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토지조사예요. 토지를 조사해야 세금을 걷을 거. 누구 땅이 얼마큼 있는지 알아야 어떤 사람한테 얼마를 걷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 이래로 조선시대까지 국가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왕이죠.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양전사업이란 말 진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양전사업. 이게 토지조사야. 조선시대 때도 내내 했어. 뭐 양전사업 한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조사 해가지고 뭐 만들었어? 토지 대장을 만들죠. 토지 문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910년에 식민지 이전에 최근에 배웠던 나라가 뭡니까? 대한제국이죠. 고종이 아간타천 이후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만들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바꾸죠. 조선왕조를 대한제국으로 만들고 대한제국의 호를 광무라고 해서 고종이 직접 했던 개혁이 광무개혁입니다. 기억나요? 광무개혁? 이 광무개혁 때 고종도 토지조사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100만 번 말했던 무엇을 발급했냐면 지게를 발급한단 말이야. 광무개혁 때 제일 중요한 내용 뭐였어? 지게 발급이에요. 지게 발급. 근대적인 토지 문서인 지게를 발급했어요. 기억나야 되는데 여러분. 나요? 안 나요?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 보여주겠습니다. 어디 쓸까요? 우리 지난 단원에 나왔었어요. 지난 단원 광무개혁 찾아볼게요. 종류협회 어디 있습니까? 올라갑시다. 독도와 강도 그 뒤에 어디 있어요? 헬그 특사 이전에 광무개혁 더 올라갑시다. 여기 나오네요. 고종이 머리 깎고 황제가 되면서 여기 강조했죠. 대한제국을 만들고 실시한 개혁이 광무개혁입니다. 9번 시점. 이때 이 사진 선생님 강조했죠. 이 사진. 이게 뭐다? 지개. 이게 토지 문서야.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발급한 토지 문서. 쌤이 이 지계를 정말 강조하면서 나중에 일본 식민지 시대 1910년대가 되면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우리가 너네를 식민지로 먹고 보니까 너네는 근대적인 토지 문서가 없네. 우리가 조사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켜 줄게라고 말했는데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우린 이미 만들었다고요. 좀 전에 광무개혁 때 이미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인 지계가 있는데 일본이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해줄게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즉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한 그 이유는 뭐란 얘기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토지 문서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지계예요. 지계랑 1910년에 일본의 토지조사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 혼자 얘기하고 나 혼자 아니에요. 토지조사 사업은 언제 했다고요? 1910년에.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은 전국의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겁니까? 그 돈을 재정을 확보하고 일본인이 쉽게 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게 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 되는 거죠. 목적. 다음 두 번째 이게 뭡니까? 토지조사 사업의 방법입니다. 방법.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이 내 거라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그럼 기간 지나면요?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기한을 정해서 하는 기한부 신고제라고 불렀어요. 기한부 신고제. 그래서 기간을 넘기면 내 땅이 갑자기 내 땅이 아닌 게 됩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하다가 막 포기하게 됩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요. 신고했는데도 서류 하나 빼먹으면 인정 안 했어요. 기간을 못 지키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땅인데도 내 땅을 잃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자, 일본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기간 동안에. 근데 이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요. 신문이 있다 하더라도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지식인 계층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신문을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구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하는지를 몰랐어요. 아예.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지를 몰랐다고요. 서류를 만들고 자시고가 아니라 서류를 만들려면 어려운 한문이나 일본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체를 몰랐다고. 홍보가 안 돼서.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친일파죠. 일본이랑 친일파인들. 그 다음에 지주들, 땅 주인들. 그럼 선생님, 사실 조선 말기에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민들은 토지를 안 갖고 있으니까 토지조사 사업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질문에 대답할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조선의 농민 대다수는 자기 땅이 없어서 지주, 땅 주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 많았거든요. 소작농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야. 땅을 빌려서 농사지어? 그럼 선생님, 소작농들은 토지조사 사업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치?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이 악질적인 게 뭐냐면 토지를 조사하면서 땅 주인인 지주들이 신고를 하면 지주들의 소유권, 그 땅 주인이라는 소유권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소작농들 있죠? 소작농들의 소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여기 지주가 있어, 땅 주인. 이만큼이 지주 A의 땅이야. 이 땅은 지주 거죠. 근데 여기는 이 땅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1번 소장농, 2번 소장농,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 12명의 소장농들이 이 땅을 나눠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 전까지 지주는요, 내 땅이지만 이 일본 소장농을 마음대로 못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소장농들한테 뭐가 있냐면 소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땅 주인이 일본 소장농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너 나가! 라고 하려면 쫓아내려면 이 소작 권리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소장농한테 아니면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소장농이 죽으면 그 아들한테 소작권이 세습됐어요. 대대로. 그래서 아무리 지주를 하더라도 소장농민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갑자기 이 긴 세월 동안 500년 넘게 쭉 지켜왔던 이 소작 권리를 하루아침에 인정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이제부터 시주는 마음대로 소장농을 쫓아낼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 말이 뭐냐? 즉 1910년에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으로 망한 건 누구야? 지주들은 아니야. 농민만 망한. 농민들만 완전히 망해요. 폭망해요. 갑자기 우리 42대 할아버지부터 쭉 농사 짓고 살아왔던 이 땅을 지주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했던 이 땅을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버립니다. 누가? 농민들이. 그러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누구다? 농민이야. 지주는 아니야. 지주들은 소유권도 인정받고 더 좋아졌어, 오히려. 왜? 마음대로 소장농을 쫓아낼 수 있게 됐거든. 그러니 많은 주주들이 뭐가 될까요? 어머, 일본 만세가 되는 거야. 일본 만세, 일본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 여기 봐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여기 형광펜 지금 방금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지.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고, 농민의 경작권 등, 경작권을 다른 말로 소작권이라고 써봐. 소작권 등 관습적인 권리는 즉 쭉 이어져 내려오던 그러한 권리는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농들은 영원히 경작할 수 있는 영구 경작권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굉장히 비싼 비율의 소장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주와 계약했다. 즉 지주가 야 50% 내놔. 지대 50% 내놔. 아니 80% 내놔. 내가 농민이 소장농이 100만 원을 벌면 소장농한테 80만 원을 뜯어가는 겁니다. 내기 싫어? 그럼 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산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떠나요, 완전히. 이때 진짜 많이 갔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만주와 연해주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연변, 옌변. 그치?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지금. 그 조선족, 만주로 간 조선족의 시작이 여기죠. 그 전에 독립운동 때도 갔지만, 그 전에도 갔지만, 이때 진짜 많이 갔어요, 연변으로. 조선족의 시작이 그 이전부터라고는 하지만, 이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만주, 연변으로 가는 거예요. 비극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뭘 기억한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은 누구다? 소장농들이다. 농민이다. 오히려 지주들 중에는 더 좋아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왜? 지주의 권리는 다 인정했으니까.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개인들은 신고를 알아서 막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에는 어떤 땅들이 많냐면요. 가문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가문 뭐 땡땡 김씨, 광산 김씨 가문 땅. 그럼 이건 누가 신고합니까? 광산 김씨 전체 건데서 신고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관청별로 다 땅이 있어요. 이 관청 땅은 누가 신고합니까? 못했어요. 그럼 이 땅은 기한 안에 신고를 못하면 총독부가 주인 없는 땅으로 관해서 다 가져갔어요. 가문의 땅들,
전주 이씨 땅, 광산 김씨 땅 알겠어요? 문중 땅들, 네, 마을 소유 공동 땅들, 관청의 땅들 싹 다 가져가요. 하루아침에 조선 총독부는 땅에서 걷는 세금의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나오지. 국가 소유 땅이나 공유지 같은 거, 이런 그다음에 신고가 안 된 땅들, 미신고 토지, 국공유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땅이 많아지니까 조선 총독부가 관리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뭘 만들었어? 얘를 만들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요. 동척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건 얘들아 써봐. 동척은 토지회사야.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토지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그 전에 있었지. 1910년 이전에 있었어. 1908년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제대로 막 굴러가는 거야.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들에게 막 이때 당시 일본에서 빈민들이 막 넘어와요. 일본에 못 사는 애들. 걔네들한테 토지를 거의 헐값에 거저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줘버렸어요. 그러면 조선의 농민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일본인 지주 밑에서 일하는 소장농이 돼버리는 거죠. 토지조사 사업까지 정리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평가 문제집 보면서 참고하면서 해오세요. 고생하셨어요.